네, 연블리의 비밀노트 일요일 순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과의 이 연블리의 비밀노트를 기다리시는 분들은 하루도 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기분 좋은 마음으로 자, 오는 한 주 또 같이 일정부터 챙겨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이제 3월 18일은 중국에서 2월달 산업생산 소매 판매 데이터가 나오게 되고요. 유럽에서는 2월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공개되고 엔비디아에서 GTC라 그래가지고 이게 개발자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21일까지 열리게 되고요. 3월 19일은 이제 BOJ 일본의 통화정책 회의가 열려서 금리를 결정하게 되고 3월 20일은 이제 미국에서 금리 결정하는 FOMC가 열리게 됩니다. 그 중국에서는 이제 대출 우대 금리, 이제 기준금리라고 그러죠. 이게 결정이 되고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3위 기업인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예고가 돼 있고요. 삼성전자가 그날 주주총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3월 21일은 미국의 경기 선행 지수가 발표가 되고요. 나이키하고 이제 운송업체죠. 페덱스가 실적 발표를 하게 됩니다. 유럽에서는 22일까지 이제 정상회의가 열리게 되고요. 3월 22일은 일본의 2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가운데서 특별히 좀 주목해 볼 만한 그런 변수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경제 지표, 아니 그러니까 그 어떤 이제 그 정책적인 부분에선 역시 그 일본과 미국의 그 금리 결정이 이번 주에 둘 다 열리니까 중요하고, 물론 FMC도 중요한데 저는 오히려 좀 BOJ가 더 중요하지 않나. 왜냐하면 일본의 엔화 가치가 정말 지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19일 날 이번에 만약에 마이너스 금리 정책 폐지하면 정말 이게 엄청난 변화거든요. 어쨌든 드디어 일본이 금리 인하가 이제 완전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어떤 변화가 생길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3월 19일이 굉장히 큰 이벤트다. 물론 그냥 금리 또 그냥 마이너스 금리 유지하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지켜보시고, 그 다음날 열리는 이제 FMC는 좀 뭐 이번에 당연히 금리 동결할 거니까 사실은 뭐 임팩트는 좀 떨어지겠지만, 어쨌든 FMC에서도 언제 금리를 인하할지에 대한 뭐 연준 의장의 얘기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기자회견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외에 좀 주목할 건 엔비디아가 이제 그 GTC라고요. 매년 개발자 회의를 하는데 3월 18일 날 그때 당일 날 그 이제 젠슨왕 CEO가 연설이 좀 준비가 돼 있대요. 그래서 이제 AI에 대한 또 얘기들을 하겠죠. 그리고 앞으로의 뭐 AI GPU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스케줄, 또 우리나라 입장에서 HBM이 이제 엔비디아에 공급이 되고 있는데 그 메모리 반도체가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힌트도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해서 3월 18일 날 엔비디아 GTC 한번 주목해 보시고, 그리고 중국이 이제 그 20일 날 기준금리입니다. 대출 우대금리. 지금 요즘에 막 금리 인하 얘기도 자꾸 나오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추가로 아마 인하를 해줄지 한번 지켜보시고, 마지막으로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했거든요. 이게 항상 이제 그 먼저 발표해요. 삼성과 하이닉스보다. 그래서 마이크론의 실적이 어떻게 발표될지 지켜보시고, 마지막으로 그리고 삼성전자 주주총회 있는데 워낙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많으시니까 이번에도 뜨거울 것 같고, 어쨌든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주가 왜 이렇게 안 가냐. 하이닉스는 저렇게 가는데 아마 좀 질타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는 같아요. 왜냐하면 경쟁사보다 너무 이게 지금 성과 안 좋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또 경영진의 대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삼성전자 주주총회까지 20일 날 열리니까 뭐 주목하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엔비디아는 저번처럼 젠슨 황 CEO가 무슨 뭐 티핑 포인트다 또 이런 얘기하면은 그렇죠. 다시 또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고, 그 FOMC가 어쨌든 뭐 BOJ도 더 중요할 수 있다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을 텐데 이거에 관련해서는 좀 더 뭐 예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뭐 금리와 이제 기준금리 5.5로 변동은 없을 것 같고 성명서도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관건은 경제 전망을 지난 12월에 할 때 미국의 내년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6에서 1.4로 낮췄거든요. 근데 이거를 올릴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최근에 블룸버그에서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주요 기관들의 내년도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2.1로 나왔어요. 연준은 1.4로 예상했거든요. 그럼 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거는 이제 금리 인하 속도가 또 늦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경기가 좋은 거니까. 그래서 이게 실제로 높일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고, 또 점도표가 중요한 게 연준 위원들이 올해 금리 예측을 하죠. 그래서 점을 딱 찍어 놓죠. 올해 얼마 정도가 연말에 금리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예측한 점도표로는 4.625%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3번 인하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점도표가 만약에 뭐 4.8로 올라가면 이건 3번이 아니라 2번밖에 인하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점도표를 어떻게 찍는지도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점도표. 그 만약에 4.8로 올라가게 되면 시장이 좀 맥이 빠지겠죠. 아, 3번 아니고 2번밖에 안 하는구나. 그럼 시장이 좀 실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점도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연준 의장이 또 나중에 기자회견 하겠지만 이번에 우리가 체크해야 될 거는 어쨌든 저는 2가지.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높이는지, 네. 점도표가 올라가는지. 예, 그래서 경제 성장률 전망치 높이는지 점도표가 예, 올라가는지. 이 2가지가 결국엔 좀 시장이 관건이다.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핵심 포인트 같은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2번 인하할지 3번 인하할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그걸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 어제 여쭤보고 싶었는데 시간 관계상 오늘로 미뤄뒀던 질문 중에 어떤 기사에서 요즘 이제 테슬라가 너무 안 가니까 네. 이제 사람들이 답답해하기도 하고 또 아니면은 더 기대를 뭐 오히려 기회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 나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웰스파고에서 테슬라의 수건을 던졌다라는 이런 재밌는 기사를 봤어요. 네. 근데 이게 무슨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권투에서 수건 던진 뭐죠? 네. 기권패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 이제 우리는 포기했다. 약간 이거 굉장히 안 좋은 내용이죠. 기권. 예, 나 이제 테슬라 포기. 약간 이런 뉘앙스예요. 그래서 그날 주가가 4% 급락을 했고요. 또 다음 날 또 빠졌어요. 한 4% 추가 급락을 했는데 이유가 뭐냐면 잇따른 가격이나 그러니까 기존에 구매했던 사람은 불만이 커요. 아니 자꾸 가격을 맞아요. 낮추니까 맞아요. 이제 짜증이 나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 가격을 낮추면 원래 테슬라는 브랜드 자체가 프리미엄 이미지가 좀 있거든요. 그걸 좀 갉아먹는다는 거죠. 근데도 판매 증가가 안 일어나고 있어요. 가격을 낮췄는데도. 낮추는데도. 그래서 중국과 유럽 시장의 지난 12개월간 판매량은 변동이 없었고 미국은 오히려 하락세를 보이고 있대요. 판매량이. 그래서 이건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인 것 같다. 그래서 웰스파고 우리는 24년 판매량이 정체되고 25년도에는 오히려 감소할 것 같다. 네. 이렇게 예상을 좀 해버렸고 그래서 올해 주당 순이익 전망치를 마이너스 32% 낮췄고요. 내년엔 무려 마이너스 52%. 이익이 내년에 반토막, 그러니까 더 기존보다 낮춰버린 거예요. 그리고 테슬라가 개발하고 있는 모델2의 경제성은 대중성을 갖기 어려울 것 같다. 이 모델2가 3만 달러 이하 모델인데 어쨌든 나온다고 해도 크게 팔릴까?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 주가를 크게 좀 낮춰버렸는데 한마디로 진짜 이 웰스카고 이 보고서를 보면 이분이 그동안 좀 기대를 좀 했던 건지 제가 모르겠지만 정말 이제는 난 더 이상 기대할 게 없어졌다. 이제 좀 체념했어요. 화가 난 것 같아요. 네, 체념의 보고서를 그냥 내버린 그런 모습이고, 근데 테슬라만 그런 게 아니라 네. 피스커라는 이제 미국의 전기차 스타트업 여기가 파산 신청 준비하는 소식에 주가가 마이너스 40% 하루 만에 폭락을 했고, 그리고 주가가 올해 연초 대비 90% 빠졌어요. 이제 파산한다고 하니까 빠질 수밖에 없겠죠. 피스커 채무가 1.3조에 달하는 상황이고, 근데 이 피스커는 뭐가 문제냐면 그 위탁 생산해주는 업체한테 차를 맡겼어요. 자기가 만드는 게 아니라 대신 누가 만들어준 거죠. 네. 그래서 그걸 내놨는데 작년에 4,700대밖에 판매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 왜 안 팔렸냐면요, 자꾸 결함이 생긴대요. 그 테슬라 옛날에 전기차 처음 나왔을 때 그 차도 결함이 많았습니다. 테슬라도 처음에. 근데 어쨌든 그 결함을 이겨내면서, 근데 그때는 왜 그랬냐면 테슬라 차를 이제 사시는 분들은 그때 대중화되기 전이죠. 약간 얼리 어댑터 분들이 좀 많으세요. 그러니까 용인을 해요. 예. 근데 지금은 이미 얼리 어댑터들이 전기차 사던 건 다 끝났고요. 네. 이제는 일반 소비자가 사는 시대로 바뀌고 있는데 일반 소비자들은 결함 나는 거 견딜 수 없습니다. 가격도 그렇다고 엄청 싼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함 나니까 뭐 환불하고 안 사는 거죠. 그 소문이 나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이 전기차를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그 제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엔 전기차도 기존의 완성차가 이제 유리해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 뉴스는 사실 현대차한테 되게 좋은 뉴스예요. 오히려 그만큼 고전한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전기차 스타트업들의 몰락은 뭐 도요타가 됐건 현대차가 됐건 완성차들한테는 어쨌든 호재인데, 그러나 어쨌든 그만큼 좀 전기차가 좀 안 좋은 건 사실이잖아요. 테슬라도 어렵지만 결국 테슬라가 살아나는 방법은 판매량을 증가시키는 수밖에 없어요. 그 판매량 개선이 나온다면 주가는 또 반응을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그 개선되는 데이터가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그래서 결국 테슬라의 숙제는 판매량 증가를 좀 각인시켜주는 거. 그거는 좀
뭐 한 두세 달 정도는 더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제 살펴봤던 그 상승 업종 가운데서 이제 2차 전지 셀도 있었단 말이죠. 네. 근데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이제 이런 부분들은 국내 2차 전지 산업에는 전반적으로는 부담이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2차 전지 투자 전략 그리고 뭐 전기차와 관련된 주식들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일단 이제 우리나라 2차 전지 그래도 분위기는 좀 살아났었거든요. 한참 안 좋았다가 특히 삼성 SDI가 뭐 4680 원통형 배터리 이제 맞아요. 양산 계획, 전고체 배터리 얘기 나오면서 분위기는 좀 좋아졌는데 후반에 약간 밀리긴 했지만요. 근데 추세적으로 상승하긴 좀 시간이 걸리는 게 앞서 말씀드린 이 전기차가 많이 팔려야 돼요. 기본적으로. 근데 그게 좀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가 좀 회복돼야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들의 추세적인 상승도 저는 가능하다. 다만 주가는 그래도 더 나쁘거나 그러긴 좀 어려운 게 이미 이렇게 안 좋은 것들은 선반영을 또 했고 또 거기에 그 SK온이 현대차랑 최대 80조 원 장기 공급 계약할 거란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수주권은 굉장히 긍정적이거든요. 배터리 회사들이 이 큰 고객사를 확보하게 되면 어쨌든 이제 수주가 잡히면서 매출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긍정적이게 되고 또 코스닥에서 이제 코스피로 이전하죠. 네. 에코프로 BM이 어쨌든 코스닥 1등 기업인데 이 기업도 주가가 좀 부진해요. 근데 주요 고객사가 SK온이거든요. 근데 SK온이 현대차랑 이렇게 공급을 해주면 에코프로 BM의 양극재가 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뉴스들은 주가를 하방을 좀 막아주는 굉장히 좀 좋은 뉴스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투자 전략은 그래서 뭐 여기서 나쁘게 보실 필요보다는 좀 인내심은 필요하다. 제대로 올라가려면 조금 더 전기차가 많이 팔리는 그런 걸 확인할 때까지는 몇 달 걸리니까 그래서 좀 인내심은 좀 발휘하시되 만약에 우리가 이 전기차 쪽을 투자한다면 이제는 반드시 써야 되는 그 기술력을 갖고 있는 그런 쪽에 좀 주목을 하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 뭐 부분들은 있겠지만 네. 전기차의 단점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배터리 수명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고 충전 시간이 너무 길고 맞아요. 좀 안전하지 않다는 그렇죠. 그런 또 가격도 좀 비싸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는 것들이 4680 원통형 배터리, 또 실리콘 응급제, 전고체 배터리, 또 가격면에서 LFP 배터리 이런 것들이 다 특화된 이제 기술들인데 이런 것들에 강점이 있는 배터리 기업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소재나 장비 기업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옥석을 가리셔서 투자를 하면 저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 그래서 배터리 투자할 때도 이제는 정말 아무 배터리나 투자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그 안에서 이 지금의 트렌드에 맞는 기술을 갖고 있는 걸 여러분이 잘 좀 선택을 해서 한번 선택을 하신다면 결국 하반기에 좀 좋은 결과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님께서 주시하고 계신 탑픽이 있어요? 저는 일단 대형주에서는 그 삼성 SDI가 어쨌든 지금 제일 못 올랐어요. 작년에도 유독 좀 그래도 예, 최근에 한번 최근에 이제 좀 오르긴 했지만 작년 고점이 거의 80만 원 정도 되는데 주가가 지금 40만 원 초반이니까 네. 아직도 반토막 나 있고 다만 스케줄을 확실히 언급을 해줬고 또 게임 체인저라 그러죠. 그 전고체 배터리를 한국에서 제일 먼저 생산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확실한 양산 스케줄이 나와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삼성 SDI가 제일 좀 유리한 좀 또 상황이다.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어제 상승했던 업종 가운데서 정유도 굉장히 상승세가 두드러졌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국제 유가가 4개월 만에 최고치 경신했다. 이거랑도 관련이 있을 것 같고 또 보니까 이제 구리 가격도 이게 최고치를 경신했다. 1개월 만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이게 정유 그다음에 이제 비철금속 관련주들 이런 것도 좀 관심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네, 조정이 나오면 계속 좀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흔히 에너지 원자재주라고 보통 불리죠. 원자재주. 근데 국제유가가 지금 러시아 정유 시설이 피격되면서 한번 올랐는데 그것도 있지만 최근에 미국 에너지 정보청에서 재고가 좀 줄고 있다고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수요가 좀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수요 전망치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요도 늘고 공급은 뭐 크게 늘릴 만한 지금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국제유가도 점진적으로 우상향할 가능성이 있고요. 물론 이제 지금 80달러 넘었기 때문에 뭐 90달러 가고 100달러 가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적어도 이제 70달러는 바닥이 확고해졌고 네. 오르면 이제 90이거든요. 이 안에서 왔다 갔다 할 텐데 어쨌든 정유업종은 유가 오를 때는 수혜를 분명히 받고요. 또 거기다 정제 마진도 요즘에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사우디에서 원유를 수입하죠. 근데 사우디가 수출하는 그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정유회사들은 사우디에서 원유 수입할 때 싸게 갖고 올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도
좀 상당히 우호적이고 또 SK 이노베이션은 조금 그 SK온이란 배터리 회사가 있으니까 좀 제외를 하고 GS랑 SOL 같은 경우는 또 대표적으로 저 PBR 주거든요. 약간 밸류 효과도 좀 연동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선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한 가지가 구리인데 구리 가격이 11개월 만에 최고치를 돌파했는데 구리는 구조적으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전선이나 아니면 친환경, 뭐 태양광 풍력에 구리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인프라 투자할 때 일단 수혜가 좀 있고 공급이 구조적으로 늘기가 어려운 게요. 중국 구리 재련 업체들이 요즘에 좀 감산도 하고 구조 조정을 좀 많이 하고 있나 봐요. 거기다가 원래 칠레에서 구리 많이 나죠. 근데 칠레 광구들이 많이 있는데 이 광구가 이제 자꾸만 이제 그 이 구리라는 것도 캔에다 보면요. 점점 품위가 떨어져요. 좋은 제품이 잘 안 나와요. 그러면 옛날에 1kg를 생산을 해도 옛날에는 한 80%가 제대로 된 거라면 지금은 생산해도 50%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공급이 늘기가 어려워요. 구조적으로. 그렇다고 신규 광산 개발 또 하냐? 신규 광산 개발하는데 5년 이상 또 걸리거든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공급은 구조적으로 늘기가 어려운데 수요는 구조적으로 늘 만한 요인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구리 가격도 구조적으로 좀 계속 오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구리와 관련된 기업들도 꾸준히 좀 관심을 저는 가질 필요는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석유화학 산업 현실을 보면 이게 진짜 뭐 주가도 정말 많이 내려가 있고 우리나라의 석유화학 산업이 위기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석유화학이 다 위기라는 건 아니지만 이제 이것도 비슷한 케이스가 뭐냐면 이제 일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조선이나 바이오 얘기하면서 중국이 다 하니까 우리나라 제조업이 많이 망했다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대표적인 게 또 석유화학이에요. 중국이 똑같이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중국이 우리나라 석유화학을 많이 수입해 갔거든요. 근데 중국이 뭐라고 했냐면 이제 100% 그냥 다 자급하겠대요. 이 얘기는 우리나라 이제 수출 시장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반도체나 배터리도 미국이 규제를 안 했으면 똑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석유화학은 누가 규제하는 산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타격을 받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LG화학의 여수 공장이 일단 10년 만에 매각 1순위로 전락해서 이제 매각을 좀 타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원래 여기 여수 공장이 2013년 세계 1위였거든요. 13년, 10년 만에. 10년 만에 지금 그쵸. 굉장히 안 좋아진 게 결국 이제 중국의 이런 공급 과잉 이슈라든가 이런 건데 결국에 이제 원유를 증류해서 원유를 이렇게 증류를 하게 되면 나프타가 나오는데 이 나프타를 고온 스팀으로 열분해하면요. 거기서 이제 우리 많이 들어보셨어요. 에틸렌 같은 거 있잖아요. 에틸렌이나 프로필렌 같은 게 나와서 그걸 가지고 뭐 만들죠? 주로 플라스틱 만들거든요. 그 구조인데 그러면 우리나라 NCC 업체들은 에틸렌을 만들어요. 그 공장을 갖고 있어요. LG화학도. 근데 이거를 지금 중국이 다 하고 있고 중동도 합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정유사에서 나프탈 만들어서 이 나프탈 가지고 제가 아까 에틸렌 만든다 그랬죠. 정유사가 요즘에 뭘 하고 있냐면 이 중동에서 특히 많이 하는데 COTC 공법을 써요. 이게 뭐냐면 정유사가 직접 석유화학 제품을 이제 만들어 버려요. 그냥 뭔 얘기냐면 LG화학, 롯데케미칼하고 이제 정유사가 경쟁하기 시작합니다. 원래는 정유사가 LG화학이나 경쟁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쵸. 그냥 나프타 주고 나프타 받아서 이거 만들고 이런 구조인데 이걸 건너뛰어 가지고 직접 에틸렌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뜩이나 좀 수요도 안 좋고 중국 때문에 힘든데 한국의 지금 이 석유화학 업체들은 정유사하고도 이제 경쟁을 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난감한 일이 또 그러네요. 펼쳐지는 거죠. 난감하죠. 그래서 SO일도 지금 투자해가지고 내년부터 설비 과정 들어가거든요. 그럼 SO일하고 이제 경쟁을 또 해야 되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매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 롯데케미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뭐 어쩔 수 없는 흐름 같습니다. 이게 뭐 이 기업들이 잘못했다 이런 거보다도 어쩔 수 없이 이런 구조적으로 이게 바뀌는데 그래서 LG화학도 배터리 사업을 예전부터 했던 거고 롯데케미칼도 2차 전지 소재 사업에 뛰어든 거잖아요. 그 롯데 에너지 매트리얼즈 인수해가지고 그래서 과거 사례를 보면 일본도 그랬는데 일본은 이미 오래전에 정밀화학과 첨단 소재로 바꿨어요. 체질 개선을. 그래서 성공을 했는데 우리 한국의 지금 NCC 업체들은 어쨌든 이미 예전부터 위기였고 지금도 진행 중인데 나아지기가 좀 쉽지 않다. 나아지는 방법은 중국의 수요가 너무 좋아서 중국이 우리 거를 좀 많이 사가는 건데 그것도 지금 만만한 지금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그 특히 NCC 업체들, 에틸렌을 제조하는 업체들은 지금 뭐 위기가 계속 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아마 매각을 계속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매각을 잘한다면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얼마만큼 제값을 받고 팔 수 있는지 그걸 좀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것도 이사님이랑 한 가지 더 살펴보고 싶었던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삼성그룹이요 유리기판 상용화를 위해서 연합전선을 구축하고 공동 연구 개발에 착수한다. 근데 이게 유리기판이 뭐고요? 또 그러면은 수혜를 받는 기업들은 또 어디가 될까요? 우리가 보통 이제 이 스마트폰 안에도 반도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반도체가 어떻게 되냐면 이 기판에 붙어야 됩니다. 반도체는 절대 그냥 못 쓰고요. 기판에 연결을 해야 이 전력이 들어와서 전류가 통해서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고 기능을 발휘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기판이라고 하는 건데 이 기판은 원래 플라스틱 기판을 주로 써요. 지금 쓰고 있는 기판들은. 그래서 그 플라스틱 기판에 뭐 에폭시나 유리, 구리 같은 게 이제 같이 섞여서 하는데 근데 갑자기 그 기판을 플라스틱이 아니라 유리로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근데 유리 기판 연구한 지가 20년 정도 됐대요. 그럼 왜 안 썼냐? 유리 기판이 되게 좋거든요, 사실은. 뭐가 좋냐면 이 크게 만들 수도 있고요. 면적도 유리하고 얇게 만들 수 있고 열과 휘어짐에도 되게 좀 강한 편이고 전기 손실이 별로 없어요. 그 한마디로 그냥 꿈에 마치 그 배터리 아까 말씀드린 전고체 배터리 같은 케이스라고 보시면 좋은데 네. 근데 문제는 뭐죠? 만들기가 어려우니까. 전고체 배터리도 만들기가 어려워서 못하는 거잖아요. 유리기판도 지난 20년간 연구 개발을 그렇게 했는데도 잘 안 된 이유가 기판은 뭐죠? 구멍을 뚫어야 돼요. 드릴링을 해가지고 구멍 뚫어서 이거 연결을 해야 되니까 그럼 유리는 뭐죠? 깨져요. 그래서 유리가 깨지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그리고 외부에서 만약에 내가 스마트폰을 떨어뜨렸어요. 그 안에 유리기판이 깨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일이 발생할 거예요? 그냥 스마트폰이 다 못 쓰게 되는 그렇죠. 거죠. 이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동안 이걸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 기술을 이제 거의 완성을 한 것 같더라고요. 이런 이제 안 좋았던 부분들을 좀 내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만회해서 이제 상용화에 거의 임박했다. 그래서 그 가장 대표적인 회사가 SKC라고 합니다. SKC가 이제 그 회사 하나를 예전에 좀 인수했던 것 같은데 그 자회사가 올해 아마 4분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드디어 양산을 좀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삼성그룹도 그래서 여기 뛰어들었거든요. 우리도 하겠다. 그래서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디스플레이가 유리기판 상용화를 26년도에 하겠다라고 기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기판은 삼성전기가 만들게 될 텐데, 그러니까 지금 글로벌 이 선도 업체들이 뛰어든다는 건 이게 그만큼 이제 활용도가 높다는 얘기고 AI 반도체에 들어가면 굉장히 이 쓰임새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합니다. 이 성능이 워낙 좋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인텔이 중심으로 해서 좀 할 것 같은데 결국엔 유리기판도 전고체 배터리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방향으로 가는 게임 체인저인데 단 너무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중화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는 같아요. 그건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제가 그냥 여기 밸류 체인만 말씀드리면 기판은 삼성전기하고 SKC고요. 그 다음에 장비는 그 이 드릴링하는 레이저 장비가 피롭틱스 그리고 유리기판 식각 이 잘라내는 거 있죠. 요게 캠트로닉스. 유리기판 검사 장비 공급 예상되는 회사는 기가비스라는 회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유리 글래스 기판 전체를 검사하는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이제 HB 테크놀로지 이런 기업도 있고 그 다음에 YC캠이란 기업은요. 유리 반도체 그 기판 만드는 소재가 또 필요하거든요. 그거 만드는 그 소재를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되어가지만 삼성전자 얘기를 조금 더 해보고 갔으면 좋겠는데 지난주에도 저희가 삼성전자가 이제 가치 투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고민했지만 또 삼성전자가 어쨌든 바로 주가로 이어지는 흐름은 아직은 아니지만 메리츠증권에서는 보니까 이게 삼성전자 1분기 영업이익을 크게 상향시켰다라고 하는데 삼성전자 봄바람 정말 이제 기대해 볼 만한 건가요? 일단은 아니 근데 주가가 참 더디긴 해요. 그러니까 내용만 보면 왜 그런 분명히 거예요? 가야 되는데 안 가더라고요. 근데 회사님도 이해를 못 하시네. 그러니까 안 좋아서 빠지는 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좀 약간 이해가 안 가긴 하지만 어쨌든 뭐 주가가 뭐 누가 알겠습니까? 언제 갈지는 알 수 없는 거고. 다만 이제 HBM 같은 경우 엔비디아에 진입 못했다라는 얘기가 많았잖아요. 하이닉스만 하고. 근데 이번에 대만의 트렌드포스라는 이제 이 반도체 이 예측하는 기관에서 뭐라고 했냐면 진입한 것 같다. 삼성도 엔비디아 공급망에 진입했다고 진단을 내렸고요.
그다음 차세대 버전이죠. HBM3E 버전에서 네. 영향력을 빠르게 발휘할 것 같다. 그러니까 굉장히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좋은 지금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삼성 입장에서 막 대놓고 막 우리 엔비디아 들어갔습니다라고 얘기를 잘 못하는 게 왜냐하면 이제 비밀 유지 계약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제 트렌드포스가 어떻게 알아낸지 제가 모르겠지만 진입한 것 같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언급이 아마 처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긍정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메리츠에선 뭐라고 했냐면 HBM을 떠나서라도 지금 D램 가격이 오르고요. 그래서 영업이익 추정치를 원래 1분기 3조 봤거든요. 5.5조로 한 2배 가까이 올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실적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해줬고 시장 우려가 중에 하나가 이렇게 반도체 좋아지면 너무 공급도 늘리는 거 아니냐. 막 생산 늘려서. 근데 삼성전자 그럴 가능성은 없다. 왜냐하면 일단은 지금 앞으로 투자할 게 되게 많거든요. 삼성은 뭐 스마트폰도 해야죠. 또 AI도 해야죠. 파운드리도 해야죠. 할 게 되게 많다 보니까 그럼 지금 돈 벌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요즘 메모리 반도체거든요. 많이 벌 수 있는 거.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업황을 망가뜨리면서까지 그렇게 수익성을 망가뜨리면서까지 할 이유는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여기서 수익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공급 조절을 계속 하면서 갈 것 같다. 그래서 25년 말까지 업황이 좋을 걸로 지금 예상을 해버렸어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만약에 투자자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들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내년 말까지 좋다는 얘기는 주가 6개월 선행하잖아요. 그쵸. 그럼 내년 상반기가 고점이라는 얘기예요. 주가 고점을. 그래서 이게 물론 뭐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는 거죠. 예측이니까. 근데 이런 이제 논리를 보면은 어쨌든 삼성전자도 이제는 좀 나아지지 않겠냐. 그래서 목표 주가 10만 원으로 올렸거든요. 근데 주가는 아직 안 가고 있지만 어쨌든 하이닉스랑 벌어진 이 주가 갭을 메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내용이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밸류업에서 삼성전자를 거론하는 거는 그거는 어때요? 삼성전자도 저는 당연히 우리나라 1등 기업이니까 밸류업을 저는 이재용 회장의 이제 의지에 달려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땐 그분 성향상 할 것 같아요. 밸류업. 예, 밸류업을 좀 할 것 같고 그리고 이재용 회장은 예전에도 그 자기 자식들한테는 물려주지 않는다고 언급을 했거든요. 상속 이슈가 없어요. 밑으로. 근데 지금 삼성전자 주가 못 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상속세 때문에 그 대출금 엄청 내야 되는 걸로 제가 이자가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그러니까 많이 내야 되는 것 같은데. 이번에 뭐 봤잖아요. 예, 그 지금 또 팔아버리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재용 회장 밑으로는 이제 상속을 안 한다고 했거든요. 이거는 주주 입장에서는 되게 장기적으로는 좋은 거죠. 주가가 이제 누를 이유가 별로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지배구조 전문가를 이번에 IR 팀장으로 이제 그 영입을 했더라고요. 그 데니스 오라는 IR 팀장인데 그분이 예전에 다른 몇몇 그 글로벌 기업에서 지배구조 재편을 담당하시던 분이에요. 그분이 이번에 새로 IR 팀장으로 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뭔가 좀 주가에 좀 관심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걸 좀 기대는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뭔가 좀 바뀌곤 있는데 주식시장은 관심이 없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오늘도 이번 주 보고서 하나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당사 이제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안혜수 연구원님이 요건 이제 2차 전지 내용인데 니켈 도금 강판 한번 봐야지. 그러니까 뭐냐면 2차 전지 내에서 좀 소외받던 것 중에 한번 보자. 이런 내용이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4680 배터리가 뭐냐면 원통형 배터리잖아요. 좀 크게 만든 원통형 배터리인데 원통형 배터리를 왜 이렇게 다들 좀 많이 쓰려고 하냐. 상대적으로 좀 안전하다고 합니다. 각형은 알루미늄을 쓰고 파우치형은 플라스틱을 써요. 근데 원통형 금속 캔 있죠. 우리 그 참치 통조림 같은 거 그런 거 쓰거든요. 약간 금속 캔. 그래서 그걸 이용하는데 이 금속 캔의 소재가 바로 니켈 도금 강판이에요. 그래서 니켈로 도금을 한 건데 이거를 니켈로 도금한 다음에 이 열 처리를 하게 되면요. 열 처리해서 천천히 식히면 니켈과 철에 합금침이 생겨가지고 이게 그 부식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오래된 그 통조림이나 캔 보면 막 이게 부식돼가지고 그럼 이거 배터리 부식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열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전하면서도 오래 갈 수 있는 그 배터리 캔을 이렇게 만드는 소재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원통형 배터리 비중이 지금 현재 20% 정도 되거든요. 근데 앞으로 2030년까지 점진적으로 늘어나서 26%까지 늘어날 것 같고 근데 이 중에 니켈 도금 강판의 수요는 무려 연평균 34%나 수요가 늘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고성장이죠.
그래서 생산 능력을 감안하면 만드는 업체가 별로 없어요. 이 니켈 도금 강판을. 그래서 수급이 굉장히 타이트한데 26년부터는 지금 이대로 가면 공급이 부족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증설도 할 것 같고요. 국내에서는 TCC 스틸이 현재 20만 톤 정도 생산 능력 갖고 있는데 현재 삼성과 LG에 공급하고 있거든요. 근데 글로벌 1등 기업이에요. 이 기업이. 그리고 최근에 이제 동국산업이란 기업이 24년 이제 올해 9월이죠. 8만 톤 설비가 이제 처음으로 가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경쟁을 할 텐데, 그래서 니켈 도금 강판의 이제 투자 포인트는 뭐냐면 시장이 잘 모르죠. 이 니켈 도금 강판까지는 이렇게 관심들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오히려 좋다는 얘기예요. 주가가 좀 소외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수요 성장이 명확한데 공급하는 회사는 많지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보자는 얘기인 것 같고, 근데 TCC 스틸은 작년부터 주가 많이 올랐거든요, 실제. 근데 동국산업은 사실 별로 오른 게 없어요. 근데 왜냐하면 아직 양산을 안 하고 있으니까. 네. 근데 올해 9월부터 이제 양산이 들어가니까 저희 당사에서는 이제 동국산업 한번 좀 지켜보자는 좀 의미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최선호주로 동국산업을 좀 꼽아 주셨고요. TCC 스틸 대비해서 좀 저평가돼 있고, 올해부터 이제 양산 들어가서 내년부터 매출이 본격적으로 찍힐 것 같고요. 25년도 전체 매출이 9,300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이 니켈 도금 강판에서만 2,100억 정도가 나올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비즈니스가 될 것 같아서 한번 눈여겨보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어제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정말 많은 내용들을 커버했는데요. 이사님 언제나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와 또 경험을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영블리의 비밀노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